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김상욱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정작 과학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왜 과학을 알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의외로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왜 과학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슬람 과학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이븐 알하이삼이라는 과학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고요. 그 유명한 광학의 서라는 책을 쓰셨죠. 사실 이 책이 쓰여진 것이 1011년에서 21년 사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이후 1000년이 된 2015년을 유네스코에서는 국제광학 비세해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광학의 서라는 책을 보면은 이와 같이 사람이 빛을 보는 원리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1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다는 뜻인데요. 그때 어떤 식으로 눈이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눈의 구조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상을 맺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물체를 본다는 것, 그것은 빛이 직선과 같이 이렇게 날아와서 내 눈의 망막에 도달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알아낸 것이고요.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알하이삼은 직접 사람의 눈을 해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현상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이 과학의 시작이죠. 이 책 광학의 서에서도 알하이삼은 사람의 눈을 직접 자르거나 빛이 눈에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직접 관찰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분명 과학책입니다. 빛이 직진한다는 것, 저것은 단순한 사실 같지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자, 이 그림은 빛이 직진하여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들을 그리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알베르티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나오는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이 그림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원근법이라고 알려진 미술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시대에 유럽에서 최초로 원근법에 대한 그런 이론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나오는 또 다른 놀라운 그림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이 단지 빛이 직선으로 내 눈에 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내가 거꾸로 역이용해서 그림은 2차원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적절히 눈에 들어오는 빛의 형상, 그 직선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마치 3차원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근법의 마술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의 그림들을 보면은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정확하게 원근법이 맞춰져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마사초는 사실 원근법을 최초로 구현한 화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성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베드로는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베드로에게 차마 말은 걸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라도 제 몸을 이렇게 씌워서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 그림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그림자죠. 자,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직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화, 우리 동양화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림들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림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어떤 그림에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빛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림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 문화권에서 이 그림자와 빛을 그려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양의 신, 기독교의 신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있는 태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빛의 정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그것을 이해하자마자 원근법이 만들어지고 그 원근법은 그림자로도 투영이 됩니다. 자, 이제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이해한다면은 원근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빛이지만 빛을 실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실이 직선이니까. 실을 물체로부터 내가 보는 위치까지 늘어뜨린 다음에 실이 지나는 어떤 가상의 면을 만들고 거기에 점을 찍으면 바로 그 가상의 면에 있는 점들이 물체가 투영된 면이 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 그림에 보시는 이 디러라는 사람이 1525년에 자신의 그런 투영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진기를 만든 겁니다. 사진기는 직접 빛을 이용하는 거지만 이것은 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장치들을 이용하여 곧 디러는 15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그 500년 전인데요. 그때 이렇게 엄청난 세밀화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1502년의 그림이죠. 자, 이와 같이 서양 과학은 단순히 빛의 원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동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밀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볼까요? 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서양 철학자 가운데 과학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과학에 있어서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철학자였는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광학의 서에 나왔던 눈이 빛을 이용하여 사물을 보는 원리에 대한 것을 보고서 둥그런 형태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빛이 이 둥그런 물체를 지나면서 꺾일 텐데 이 꺾이는 것을 잘 이용하면 물체를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곧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더 알게 되죠. 과학은 관찰일 뿐만 아니라 관찰로 얻어진 경험을 실제로 해보는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컨의 저런 아이디어들을 실험으로 직접 해보게 되면, 즉 인간이 만든 가상의 인공의 눈이겠죠? 물론 실제 눈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유리라는, 빛을 통과시키는 유리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은 저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1350년대가 되면은 벌써 유럽에서는 안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빛이 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했으니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가상으로 빛을 꺾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즉 렌즈라는 거죠. 렌즈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서 보거나 아니면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안경이라는 도구는 유럽에 널리 사용되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그 도약이 일어나죠. 렌즈를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더 자세히 보거나 뿌옇게 보이던 상을 더 자세하게 맺게 할 수 있는데요. 렌즈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당히 좀 창의력이 필요한 걸 수 있는데, 렌즈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겹쳐서 보면은 놀랍게도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즉 망원경을 만드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 망원경의 원리를 알아낸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1600년대 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망원경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갈릴레오죠. 갈릴레오는 저 망원경에 대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망원경을 만들고 그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물론 봤겠지만 누구보다도 그 자연을 연구하는 걸 즐겨 했던 갈릴레오는 이걸 가지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본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자 그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의 자세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근거를 두고서 갈릴레오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가 되죠. 갈릴레오가 보았던 첫 번째 하늘의 물체는 바로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달입니다. 이 달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뭐 그냥 손으로 스케치한 것 같은 좀 조잡한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달이 완벽한 구라고 믿었거든요. 하나의 흠집도 없는 천상의 물체라고 믿고 있었던 당시 세상에서 망원경으로 본 달의 모습은 울퉁불퉁한 분화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즉 천상의 물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놀라운 발견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직접 그 갈릴레오가 노트에 썼던 기록입니다. 동그라미하고 별표들이 보이죠? 위에 사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단서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피터라고 써 있거든요. 주피터는 목성입니다. 목성에 대한 정보를 갈릴레오가 날짜별로, 왼쪽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날짜고요. 날짜별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1620년에. 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는 바로 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이 별표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죠. 원래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하루 한 바퀴.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인데, 망원경으로 보자 목성 주위에 작은 별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목성을 중심으로 돌았던 거죠. 자, 이로써 하늘의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설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왜 저것들은 목성 주위를 돌까요? 결국 지구도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목성과 같이 그런 하나의 행성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갈릴레오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갈릴레오는 그 이전까지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고, 태양이나 달이나 모든 별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했던 그 믿음을 깨뜨리게 되는데, 믿음을 깨뜨릴 때 갈릴레오가 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관측한 물질적 증거, 이것이 바로 갈릴레오가 끝없이 강조했던 것이고,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과학은 물질적 증거에만 기반하여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 모두가 추앙하는 사람, 위대한 책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물질로 얻어낸 증거에만 기반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학이란 것을 갈릴레오가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과학자들은 정확히 이것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험을 해서 얻어낸 증거, 물질적 증거에만 기반을 하게 되죠. 자, 물질적 증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은 되게 익숙한 세계 지도잖아요. 하지만 익숙한 지도 같지만 사실 이 지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입니다. 당시 청나라로 들어오던 서양 문물들이 있었는데 병자호란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실학이라는 새로운 이제 사조가 생기죠. 그래서 실학자들이 청나라에 가서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지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도도 놀라웠지만 이 지도에 우리나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지도 내 귀퉁이에 있는 지구의 모습이죠. 지구의 모습이 둥글게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습을 천원지방이라고 하여,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 네모난 땅에는 4개의 방위가 있어서 그 방위를 동서남북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그림에 따르면 이 세상은 네모난 것이 아니라 구로 돼 있고요. 둥그런 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레오에 따르면 이 구를 믿는 이유는 구이어야 하는 물질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결론은 이 그림이 틀렸다는 겁니다. 또는 틀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조선의 성리학 체계에 따르면 이 세상은 둥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사상, 이 우주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중화 사상을 놓고서 우리나라에 격렬한 당쟁이 벌어지고요. 그 당쟁의 결과 우리는 결국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 거죠. 즉, 그 중국을 점령한 오랑캐,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중국이 어딘가 중심,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는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증거가 아니라 이런 사고관에서 이 세상은 둥글 수가 없어요. 둥근 원에서는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둥근 구에서는 중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과학을 한다는 것은 항상 물질적 증거에 기반하여 답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갈릴레오의 저런 새로운 발견들, 저런 발견들은 곧 그 뉴턴이라는 이제 물리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턴은 갈릴레오가 남긴 수많은 유산들을 종합 정리하여 우주의 법칙을 수학을 사용하여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죠.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서양은 다른 모든 문명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순히 세상을 관찰하고 물질적 증거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과학은 그렇게 얻어낸, 어려운 말로 균합적 방법으로 얻어낸 수많은 증거들이죠. 그 증거들로부터 뭔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을 뽑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뉴턴이고요. 그 이후 지금은 그 뉴턴이 사용한 수학적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또는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많은 수학들이 바로 뉴턴이 찾아낸 이 우주를 기술하는 보편적 법칙이죠. 이제 일단 보편적 법칙이 얻어지면 이것이 정말 보편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400년간의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턴의 법칙이 만들어지자 얼마 안 있어서 그 헨리라는 사람이죠. 헨리라는 사람이 그 하나 예측을 내놓습니다. 금성의 일식인데요. 금성이 1761년에 정확히는 6월 6일이죠. 태양을 지날 텐데 그것을 헨리가 예측을 한 겁니다.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여. 놀라운 일이죠. 몇십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때 헨리는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이 논문을 보고 1761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데요. 이때 유럽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제 이것을 관측을 하게 되고요. 이 관측 결과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아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과학은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으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가설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과학이죠.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것을 반복하여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몇 월 며칠 일식이 일어날지, 몇 월 며칠 월식이 일어날지, 로켓을 쏘면은 어디에 떨어질지, 비행기가 뜨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모두 예측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본다는 그 수준이 더 높아져서 지표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허블 망원경을 띄우고 우주 공간, 저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띄워놨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우주의 나이에 해당되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영역, 나노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장치까지. 즉 모든 과학은 관찰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본다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작고 더 큰 것을 보는,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까지 현재 인류가 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과학을 왜 알아야 하나요? 우리가 과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과학이야말로 자연을, 우주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과학의 방법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갈릴레오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방법으로 우주를 이해하면 돼. 그 방법을 지난 400년간 우리가 써온 일에 우주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과학이야말로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을, 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으면 과학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 장면은 아마 그 좀 나이가 좀 있으셔야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주 유명한 희곡이죠. 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은 누가 썼을까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쓴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가를 모르면 보통 기분이 나빠지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또 다른 그 기분이 나빠짐이 생기죠. 연력학 제2법칙이 뭘까요? 역시 기분이 나빠지죠?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가. 아니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걸 물어보지?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과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그 난이도나 중요성에 있어서 비슷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을 설명하는 법칙이냐면은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과거로 가지 못하나요? 왜냐고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이에요. 이게 안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여전히 로미오와 줄리엣이 중요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형적인 비극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 희곡의 마지막 장면은 줄리엣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죽진 않았어요. 근데 죽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로미오가 울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이후 줄리엣이 깨어나죠. 깨어나서 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줄리엣도 자살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사실 연력학 제2법칙이 없으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왜 울고 있죠? 시간을 돌리면 되는데. 즉 로미오와 줄리엣이 로미오와 줄리엣답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연력학 제2법칙은 교양이 아닌 걸까요? 과연 교양이 뭘까요?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아는 것은 교양이 아닐까요? 자, 저는 지금부터 과학이라는 것이 교양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저희가 갈릴레오 이야기를 했지만 갈릴레오 이전에 이미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림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이 그림의 중심에 있는 솔, 태양이죠. 솔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주장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자,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인데요. 우리 은하도 크게 모양이 다르지 않아서 그냥 우리 은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은하에는 여기 지금 수많은 점들이 보이는데 반짝반짝거리는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이 모두 다 태양과 같은 별입니다. 태양은 이 점 가운데 하나예요. 단지 우리 눈에 태양이 특별해 보이는 것은 태양이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태양 주위에 가까이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특별해 보이고 다른 모든 별들은 자그마한 점으로 보이지만 사실 태양이 점점 멀어진다면 다른 별과 똑같이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무려 1000억 개가 있죠. 이 은하도 이 사진에는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과학자들 다 세봤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세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세봤는데요. 현재까지 관측된 은하의 개수는 1조 개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는 1조 곱하기 1000억이죠. 제가 하려는 말은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0억 곱하기 1조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에서 태양은커녕 우리 은하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지구는 하물며 사라져도 모를 태양과 같은 이 태양을 흰으로 우러러 봐야 될 만큼 작은 암석 쪼가리 행성이죠. 저는 지금 과학적인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했지만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 지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지구를 환경 파괴해서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태양이 없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주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실들은 교양이 아닐까요? 지금 한 이야기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한때 우리는 적어도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이 최고의 생명체라고 믿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면 그 환상도 깨집니다.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 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초기의 진화론은 좀 오해가 되는데요. 이 그림이 그 오해의 산물이죠. 진화라는 것이 무언가 발전하고 나아진다는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는 건데, 이 나무의 제일 아래에는 단세포 생물, 박테리아가 있죠. 아메바가 있고요. 나무의 꼭대기에 인간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생명 진화의 정점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오해한 겁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되게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유색인종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거든요. 식민지화 시킬 때 더 우월한 민족이 있다는 그런 생각, 그때 만들어진 체계죠. 실제 다윈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은 최초의 하나의 단세포, 이 그림의 중심에 있는 한 점이죠. 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 점이 이동하면서 점점 수많은 생명체로 분화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렁이건 문어건 뭐 강아지건 코끼리건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38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 진화해온 똑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에 적응을 한 생명체라는 겁니다. 어느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하지도 않다는 거죠. 이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죠. 그래서 과학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도 아니고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 가운데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더 나아가서 20세기 생명과학은 우리에게 더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세포로 돼 있어요. 저도 세포로 돼 있습니다. 이 세포를 레고 블록이라고 한다면, 레고 블록을 이렇게 모으면은 지렁이가 되고, 이렇게 모으면은 인간이 되고, 이렇게 모으면은 코끼리가 되는 거죠. 이 세포 하나에서 일어나는 생화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체, 세포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만들게 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은 인간이 만든 인공 DNA죠. 인공 DNA를 그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약이에요. 대장균이 만든 화학물질을 인간한테 쓸 수 있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 하나의 생명에서 온 거기 때문에 화학적 과정이 똑같아요. 다 DNA로 되어 있고요. 다 D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DNA의 코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똑같아요. 결국은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무엇이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은지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세입자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겪었듯이, 공룡이 사라졌듯이 인간도 사라질 겁니다. 이런 사실을 과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왜 교양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나요? 자, 이제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은 서양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는데요. 단순히 그들에게 과학기술에 말미암은 총과 칼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우주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들은 결국 계몽주의라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그들의 사회에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민주주의의 기반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평등할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어요. 400년 전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가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노비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저와 제통령이 평등하다고 믿나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평등합니다. DNA 수준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왜 과학을 알아야 되냐고요? 바로 과학은 교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을 아는 사람과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과학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에 중요한 지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제 세상을 더 알 수 없는 미래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인데요. 방적기죠.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 방적기가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200년 전에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그 각종 그 전기 기기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계와 함께 인간은 살아야 했고 이 기계들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죠. 이런 과학의 편리함,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편리함이 이 지구 자체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처음 들으면 우리가 버리는 물이 저 거대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 우리가 쓰는 편리한 플라스틱이 모든 지구를 플라스틱으로 덮고 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매연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제는 우리가 과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시대라는 것을 과학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정확히 100년 전 그 플루였죠. 그때는 스페인 독감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갔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어떤 집단을 찍어서 그들을 집단으로 학살하고 있지 않잖아요. 과학기술의 힘 때문입니다. 우린 단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2천만 명이 죽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과학자들은 불과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과학의 진정한 힘을 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단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학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학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신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이 이야기해주는 답은 백신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과학기술은 백신뿐이죠. 그래서 완벽한 백신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10년 이상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과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과학을 두고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과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간 것 같지만 아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 앞에 놓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모두 동등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인간의 지능만은 인간의 생각만은 가장 인간이 우월한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았던 현상입니다. 너무 놀라워할 필요 없고요. 너무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과학기술의 결과와 잘 살아왔듯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진화론을 알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지금의 충격을 곧 현명하게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은 과학을 왜 알아야 하나요?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의 끝이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과학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이야기예요. 19세기 말만 해도 더 이상 인간이 더 알아낼 과학적 사실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물리학자들이 했었어요. 한참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원자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 끝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
과학이란 것은 물질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론을 내리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끝이 나지 않겠죠. 끝이 난다는 얘기는 이 우주에 우리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과학은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어떤 과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결론을 찾아가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끝난다는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우리가 과학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은 방법론이라고 얘기했고요. 과학이 다루는 대상은 자연이죠.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는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이 말하는 어떤 의미나 가치는 없어요. 즉, 자연은, 과학은 그 자체로는 인간이 갖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DNA와 화학약품, 모든 그 원자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루어면 좋은 거고, 인간에게 불리하면 나쁜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인간에게 잘못 쓰일 건지 잘 쓰일 건지, 이것은 과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인간을 다루는 학문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죠. 바로 그런 인간을 다루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휴머니티, 인간을 기준으로 한 학문이죠.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에요. 왜 이것이 옳으냐고요? 인간을 기준으로 보니까 옳은 겁니다. 과학으로 보면 아무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과학이 앞으로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줄까, 어떤 불행을 줄까, 과학이 범죄에 이용될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결국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인간으로서 이 우주를 살아가는 것,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우주, 나를 포함한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과학과,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인문학, 이 두 가지를 다 고르게 균형 있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와서 많은, 특히 학생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저도 알아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다음에 자유롭게 행동도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수많은 교류도 필요한데 그것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팬데믹은 지금보다 더 쉽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 물론 물리 공부할 사람도 있고 다른 거 공부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물과학을 공부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래, 다음 팬데믹은 이렇게 고생을 안 시키도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운 빠져 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기운을 내서 열심히 하시면은 조만간 코로나는 해결될 거고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강연장에서 얼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